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자, 먼저 중국이 해상훈련을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뭐 여기에 정찰 비행을 했고 또 미사일을 날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 머스틴함이 또 기동훈련하고 약간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중국이나 미중 관계를 좀 다뤘잖아요. 근데 이 주식 투자하고 미중 관계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미중 관계가 거의 뭐 한 전 세계 국제 정세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항상 미중 간의 이제 관계는 좀 잘 짚어봐야 되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어떤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국제 정세상으로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데 최근에 뭐 무역 분쟁 이쪽에서는 약간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국지적으로 또 발생하죠. 그런 움직임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먼저 미국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군사적인 측면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이 먼저 나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발단이 된 게 25일 날 이제 해상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죠. 야, 대만이 자꾸 친미 쪽으로 붙어 그러니까 대만을 향해서 뭐 사격 훈련도 하고 또 남중국해에서 보니까 자기네들 땅이라고 막 하면서 약간 뭐 좀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야기죠. 안 되겠다 싶어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우리 후방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해서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을 이제 딱 비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여기서 양보를 하게 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둥펑 미사일을 발사했죠. 뭐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오면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서 날릴 수 있는 그 미사일, 둥펑 미사일이거든요. 둥펑 미사일을 여기 보시면 둥펑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둥펑 26을 발사했고 또 11을 발사했어요. 26은 사거리가 좀 길죠. 항모 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런 식으로 네 발을 빵빵빵빵 쐈어요. 미국은 이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정찰기가 나왔고 그다음 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니 이제 머스틴함이 출동을 해서 이쪽에서 또 감시를 한 거죠. 자, 머스틴함에는요. 이 둥펑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중 간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드디어 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했다는 이야기죠. 군사훈련은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중국이 군사훈련하게 되면 미국은 맞불을 놔서 군사훈련하고 또 너희가 군사훈련 하니 우리가 정찰기를 띄워서 정찰 비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기존의 움직임과 별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남중국해에서 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참여한 기업들 있죠. 24개 업체 그리고 개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제재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둥펑 미사일을 발사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지 않고 이제 끝까지 막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29일까지 대만이 여기 있고 남중국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확장시켜서 동중국해, 지금 아베가 이번에 사퇴를 했잖아요. 자, 그 틈을 노려서 동중국해까지도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국 다시 한번 또 하면 우리가 또 둥펑 미사일이나 그 이상을 발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약간 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 대응하는 어떤 라인은 안보 라인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대만의 체코의 2인자가 뭐 경제단체나 사회단체 사람들을 모아서 대만을 방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과 또 미국을 위시한 그 안보 라인이 상당히 좀 충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와 충돌을 겪으면서까지 남중국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일단 참 사람은 살면서 명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2000년 우리
한 나라가 우리가 이 나라를 경영했지 않냐. 그래서 조상이 남겨준 남중국해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시료 지배를 베트남이 했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그쪽에 시료 지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 지역을 경영을 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냐 그러면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상에 보면 엄청난 지화자연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천연 가스나 천연 오일 뭐 이런 부분이 다량으로 그쪽에 내재돼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뭐 원유 수송로를 확보를 잘해야 돼요. 중국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원유가 안 나는 나라고요. 또 하나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물론 자기들은 뭐 95% 이상 자급자족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면 이번에 5사람이 가서 4사람만 시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좀 식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중국해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점검을 못하는 데가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시아 태평양을 중국이 확장을 해서 미국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하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은 가만 놔둬도 되는데 왜 갑자기 저런가? 과거에는요, 구소련 때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안 했고 또 중국의 어떤 위협을 못 느꼈었죠. 뭐 소련을 잡는 데만 집중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논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미국은 분명히 중요해요. 이 항행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우방들이 다 그쪽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원유를 다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쪽 남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우방들의 원유 수송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뭐 진주만을 공격을 했잖아요. 진주만을 공격을 했을 때 정말 좀 괴로운 어떤 상황이 됐었죠. 근데 솔로몬 제도에서 발판을 삼아서 이제 약진을 하면서 다시 태평양 지역을 이제 수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코까지 이제 바로 갈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그때 막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바로 가자. 아니면 총시위가 아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병참 기지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필리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필리핀을 먼저 점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쿄로 진격을 하자. 이런 논조가 됐었고, 일본은 필리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키기 위해서 카미카제 특공기가 막 그때 뭐 공격을 했었잖아요. 미국의 비행기들을. 자, 그래서 상당히 필리핀이 중요한데 필리핀은 왜냐하면 이 전쟁 물자들 있잖아요. 뭐 고무나 주석이나 철 이런 부분이 다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일본으로 간다고요. 근데 그 병참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 일본은 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먹고 살 수 없고 군비 물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필리핀 제도를 필리핀을 공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쿄까지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태평양 전쟁을 거울 삼아 보더라도 역시 좀 병참로가 중요하고 이 남중국해가 모든 물자가 한 6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이쪽으로 60%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쪽을 남겨두면은 이제 너무 미국도 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때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야, 1차 대전 잘 참여했잖아. 2차 대전도 도와줘왔더니 야, 우리 2차 대전 해봤더니 너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공항도 얻지 않냐. 그래서 안 되겠어 하니까 처칠이 직접 나서서 루즈벨트를 설득을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영국이 무너지게 되면 독일의 해군이 여러분들 동부 해안을 습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 대전에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네. 미국이 유일하게 위험 요소는 그겁니다. 남아메리카 쪽은 위험 요소도 아니고 유럽 쪽도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위험 요소는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점령한 이후에 태평양 쪽으로 해서 중국의 서부 해안을 공략할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 이런 쪽은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써서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략적 요지인 남중국해를 두고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국이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게 사실인데 네.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당장 이제 지난번에 미사일도 쐈고 뭐 기동 훈련도 추가를 했으니 이러다가 뭐 전쟁이 한번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 이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전쟁이 나는 건 우리 MC님 보시기에는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사실 이게 핵전쟁으로 가면 다 그렇죠. 죽자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군사력이다. 중국도 정치적으로도 약간 위험하고 또 식량이나 뭐 에너지 안보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률도 안 나오고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야, 우리 이만큼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지 않냐, 이런 논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군사적으로 할 것이고 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뭐 그것도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겠죠. 첫째는 한포 간에 어떤 사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중국이 기동훈련하면 미국이 또 기동훈련하고 또 미국이 기동훈련하면 양쪽에서 호위하면서 막 같이 기동훈련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한포 간 사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부분 하나하고 이번처럼 동풍미사일이 한번 기동훈련 한다고 발사를 하게 돼가지고 우발적으로 거기에 뭐 파편이 튀거나 또 배가 자초되거나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좀 난리 나겠죠. 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공중에서 뭐 같이 이제 전투기끼리 이제 서로 근접 비행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은 전투기 뭐 비행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주로 이제 좀 남중국해니까 배들이 많이 기동훈련을 하니까 한포 사격이 이제 가장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좀 미국이 좀 우려하는 거나 아니면 우방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면 네. 중국의 어떤 군사기지는 속도를 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계속 뭐 중국은 군사기지 속도 내고 미국은 여기서 그러지 마라 하면서 항해 이상 이야기하고 뭐 내부 안보라인 결속하고 이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에 홍콩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홍콩 문제 때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맘먹고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하고 지금 국가보안법 시행하고 나서 많은 인사들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군사기지가 좀 더 좀 진행이 되면 미국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이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군사기지화가 계속 착착 진행이 되면 네. 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미국도 태평양 쪽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 이 부분을 미국이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폼페이오 장관이 드디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제 24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뭐 군사적으로 예비 군사적인 것은 대응이 됐고, 그다음 이제
인공섬유에 연루된 기업이나 뭐 또 개인들에 대해서는 제재도 하고 있고. 자, 그다음 뭐 외교 안보 라인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낭, 베트남 다낭에 루즈벨트호가 뭐 기항을 하고 있고, 또 뭐 중국, 아니 필리핀이 그동안은 중국하고 많이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자, 이번에는 야, 중국 기업들 못 오게 하면서 야, 막 필요하게 되면 너희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럼 이제 미국은 우방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이 카슈미르 지역에 지금 인도하고 접경 지역에서 중국이 상당히 대치되고 서로 뭐 치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인도에서 화웨이 5G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본하고 해상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뭐 국방비 40% 지원 늘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미국이 좀 진행을 하는데,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지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그 의회에서 야,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중국의 어떤 항공모함 커가는 해군력 커가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논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소련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이제 구소련이 몰락할 때 보면 미국이 뭐 3조 달러 정도의 군비를 썼을 때 소련은 GNP 한 30%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비를 썼다고요. 군비를 자꾸 증강시키면서 소련을 따라하고 하는 거죠. 그럼 소련은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취약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소련의 경제가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요. 특히나 이제 첨단 무기 가지고 이제 한 방을 좀 먹였던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네. 스타워즈라는 SDI 전략 방위 구상을 추진했는데, 이 SDI가 뭐냐면 이제 소련이 핵미사일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핵미사일을 미국으로 이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오기 전에 대기권에서 인공위성에서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전략이 바로 SDI 구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과학자들도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레이건이 외교 싸움에서 수를 하나 던진 거죠. 뭐냐? 구소련이 몰락할 때 보면 86년도에 아이슬란드 레이카바크에서 이제 회담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야, 소련, 너희 군비 감축해.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 SDI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나는 그것만큼 포기 못해 하면서 국민들한테 뭐 대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군비 증강이 되고 또 이 전략 자산, 첨단 무기에 대해서 서로 군비 경쟁하다 보니까 야, 만약에 이 SDI가 실행이 되면 우리는 초토화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고르바초프가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소련의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1년 후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좀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이번에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죠. 야, 지금 우리가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은 무역 분쟁,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기업들 다 불러들여. 야, 너희들 안 오면은 세금 두들겨 맞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좀 진행합니다. 그리고 군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비도 많이 쓰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SDI처럼 첨단 무기를 개발을 하게 돼야 돼요. 요즘에는 뭐 초음속이 아니라 극초음속,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급초음속기를 개발하고 또 무기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해서 군비를 많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회에서 야,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구소련을 해체시켰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해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7,410억 달러의 어떤 국방비를 승인했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모 전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항모 전달 하나 운영하는데 그 20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50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국방비에 뭐 항모 2개만 하면 우리나라 국방비하고 똑같은 거죠. 국방 예산하고. 상당히 이렇게 많으니까 국방비를 과다 지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방비는 얼마냐? 미국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자기들은
1.26% 한다고 하는데 국제 어떤 통계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1.8%는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3% 정도만 쓰게 만들면 중국이 구소련처럼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야 2050년까지 우리가 잘 세계 최일의 경제 대국이나 군사 대국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군부에서 그러려면 한 7% 정도는 기존의 국방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7% 정도 2050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중국은 적어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성장도 안 나오고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2%, 3%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날이 갈수록 군비 경쟁이 지속되면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바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야,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6%는 나와야만 군부에서 요구하는 7%의 군비 국방 예산은 증액을 시켜주면서 미국하고 대항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우류 쪽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중국의 해군력이 너무 강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미국이 전자기식 캐터펄트 보통 보면 이 한미가 이렇게 좀 15도 정도 기울어 있잖아요. 여기를 타고 전투기들이 올라가는데 반듯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게 바로 전자기식 캐터펄트인데 유일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프랑스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중국이 건조하는 항공모함에는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가 장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만큼 나왔고 중국의 어떤 해군력은 규모면에서 보면 미군력을 압도한다고요. 자, 이걸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미국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냐면 이 신장 위구르 지역 있죠. 그리고 티베트 자치구 있죠. 그다음에 동북 상성 지역 있죠. 이런 쪽을 통해서 중국의 육군력을 키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쪽에 있는 중동 쪽에 있는 그런 시리아나 이런 내전 지역에서 서로 악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용병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까운 근처에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쪽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국은 국방비를 해군력 키우는 데보다는 육군력을 쓰는 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또는 북한을 통해서 북한의 친미 정권을 들어서게 해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는요 소련하고는 러시아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야 너희 원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아니면 너희들 지금 독일하고 노드스트림 2 우리가 똑똑 끊어놨잖아 두 군데 이어줄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사면초가인데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전투나 이런 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상당히 좀 둘이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방산주들을 이제는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아직은 방산주들이 한번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줬는데 방산주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 좋겠다. 빅텍스페코나 이런 종목이나 기타 방산주들을 잘 보시는 전략이 좋고 만약에 이때 이제 대북주들은 물량을 빼야 되냐? 근데 물량을 뺄 필요는 없다. 왜? 북한은 나중에 꼭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악토브 서프라이즈든 뭐든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대북주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 미중 간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요. 혹시 코로나가 지금 오늘 323명인데 다음 주에 코로나가 좀 약간 좀 확산세가 있다면 그때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요. 바닥은 쳤지만 그동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절대 바로는 못 가고 숨고르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눌림목을 주면 안 되니까 혹시 미중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단기로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좋고 그때는 이제 대형주들이 한번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때 대형주들을 저점에서 잡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